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 마음 찾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찾기, 이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마음을 찾는다. 마음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또는 냄새 맡을 수 있다거나 만질 수 있다거나 그렇게 형체가 있는 것이고 물질이라면 뭐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체가 없는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 또 더 근본적으로는 왜 마음을 찾아야 하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1교시에 왜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음 찾기로 들어가서 숨쉬기 요령,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학습 목표는 왜 마음을 찾는지, 마음 찾기의 목적, 그리고 왜 마음을 찾을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찾아가는지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 목표는 달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숨쉬기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숨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내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면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찾기 강좌의 완전히 처음이자 끝,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학습할 내용은 이제 마음 찾기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숨쉬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시간에 뭘 가지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하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것이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생각해 보기. 자, 그래서 우리 1교시의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첫 번째는 과연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는가? 자,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그럴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체 일어나는 것에 얼마 정도나 그걸 알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조차 별로 갖지 않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매 순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인데도 워낙 그렇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죠.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하루 24시간 중 안에 과연 내가 몇 시간, 실제로는 몇 분이나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루 중 얼마 동안이나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자,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도 이제 삶은 속절없이 계속 가죠. 그래서 10대 때는 뭐 시속 10km로 간다고 하고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간다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는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느낍니다. 저도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그런 거 아주 실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인생의 길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확실히 보장된 삶, 이것이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으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글쎄요. 이것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숨쉬기라는 거를 왜 하느냐, 이것과 마음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건 이제 먼저 약간 예습 삼아 말씀드리자면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차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감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죠. 막연하고. 그런데 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은 숨을 쉬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쉬어가면 마음도 안정되게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고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마음을 찾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눠보면 왜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마음을 알 때 그리고 마음을 모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르면 생각이나 기분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대로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알 때는 내가 생각이나 기분이나 행동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모르면 그것에 오히려 끌려다닌다, 좌우된다. 내가 주인이 못 되고 노예가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당황할 수 있죠. 그리고 흥분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당황되거나 흥분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숨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이 당황하거나 흥분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다시 평상심으로 이 기본 자세로 다시 리셋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곧 바로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마음을 모르면 당황하고 흥분하고 해서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개선의 여지도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점점 실수를 안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해가고 하는 쪽으로 자기를 향상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인데 마음을 모르면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평상심으로 늘 돌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고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해서 헤매지 않고 최선의 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이거를 곧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르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막 변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유행이나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하는 행동과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행동의 결과 이것의 인과관계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책임을 질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행동에 내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르면 요행을 바래요. 그냥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법칙성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원망스럽거나 억울하거나 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대대로 잘 되지 않기가 보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모르면 그냥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막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게 삶이 만만치가 않다. 왜 살아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냥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마음까지 거, 뭐 그까이 거 생각 안 하고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을 찾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이제 이미 절판된 책이지만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라는 책, 이제 여긴 교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재는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라는 책이에요. 여기 이제 14쪽부터 17쪽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했던 상담 중에 아주 극적인 그런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내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요. 이 부모는 두 분 모두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친구는 오빠하고 같이 집에서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이 오빠는 이 여학생보다 3살이 많았었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주로 오빠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빠는 좀 공부를 제법 많이 했고요. 잘하는 편이니까 이제 뭐 별로 가족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풀까요? 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한테 풀죠. 그러니까 이 오빠는 자기한테 쌓이는 이 스트레스나 이거를 만만한 여동생한테 풀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멍청이 바보 그것도 몰라 하는 식의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여학생도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한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상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친구는 이제 그것이 주로 많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됐냐면 5학년 말부터 환각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환각. 환각이 뭐죠? 정상적인 지각과 반대되는 거죠. 환상을 느끼는 겁니다. 없는데 보이고 그리고 없는 소리인데 들으면 이거 환청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거칠어져 가지고요. 막 남자애들처럼 막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를 꺼내가지고 막 가위를 자르고 강아지를 막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보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6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부모님이 신경정신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환각이 있고 막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냥 정신분열 초기다. 요즘은 이거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망상이라든가 환각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아가 와해된 그런 상태. 이걸 이제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기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았죠. 그건 이제 부모도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약을 이렇게 먹였더니 애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무기력하고 계속 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안 먹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그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이게 좀 겁이 났는지 좀 그 증상이 좀 없어졌습니다. 잠시. 그런데 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중학생이 되면 학습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죠. 얘도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환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쇳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왜 막 뭐 긁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굉장히 거친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뭐 스타워즈에 이렇게 다스베이더인가요?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소리가 나죠. 이게 이제 보통 그 분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속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타는 거하고 같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타면은 형태 같은 게 무너지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도요. 화를 많이 내고 오랫동안 그 만성 그 분노 상태에 있게 되면 목소리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웅웅거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질 않고 이렇게 돼요. 이 친구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이 사례를 제가 보면서
처음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는 조현병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면은 기분이 좀 나쁘다든가 하는 약간 좀 거칠지만 그래도 자기 기분에 대한 자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환각을 자꾸 보지만 그것이 환각인 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조현병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해 보자면, 오빠한테 계속 들었던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 식으로 내면화되어 버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모자라다는, 뭔가 빠져있다는 그런 결핍된 그런 모습의 자아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왜 투사라 그러죠? 내 내면에 있는 건데, 그것이 왜 영사기를 가지고 이 스크린에다 비치면은 거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 자꾸 외부 대상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귀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서 환각처럼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증세를 자각하고 있었고 또 대화가 가능했고요. 얘도 낫고 싶다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방법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네가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다. 오빠한테 들었던 소리를 네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게 덮어 씌워져 가지고 네 스스로 너를 그렇게 보는 거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해줘도 아이가 그대로 다 이해는 못 하잖아요, 아직. 하지만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지 않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네가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러니까 네가 자꾸 보게 되는 그 귀신들을 한번 그려와라 해서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니까 5개를 그려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개를 그려오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쭉 설명해주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했는데, 이 그림이 다 공통적으로 뭐 눈이 하나 없든가 또는 이게 가운데가 텅 비어있던가 다리가 없던가 하는 식으로 온전한 귀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딘가 빠져있고 부족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것이 이제 네 자아상이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설명까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이 왜 5개밖에 못 그려왔냐 했더니 이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리다 보니까 뭐 사라지기도 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세히 그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더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개밖에 못 그려왔거든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더 빨리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많이 귀신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신이 나타나면 흐릿하더라도 자세하게 그려와라 하고 이제 더 숙제를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려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각이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2주 후부터. 환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제 귀신 걱정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글을 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실력도 꽤 있었고요. 원래 이제 글쓰기 능력도 있었고 또 상상력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 회복되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 용모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 3달 정도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걸 처리하는 방법, 뭐 대화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제 상담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고비가 한 번 있었던 건 뭐냐면, 없어졌던 환각이 한 번 또 나타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고사 칠 때쯤인가 시험을 앞두고 나서 이 친구가 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어떤 환각이 나타났었냐면, 집에 있는 장롱에 이렇게 정갈 2마리가 싹 지나가더래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갈은 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마음의 독성이 지나가는 거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이 친구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뭘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그 많은 환각,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의 정체가 뭐냐? 사실은 헛걸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걸 헛걸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걸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래서 대체로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자극이 나타날 때. 근데 이때 피하지 않고 또는 억누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더 접근해가지고 직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정신을 딱 차리고서 마음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하게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 부릅뜨고 들여다보듯이, 현미경 보듯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게 되면은 마치 어둡고 습한 곳에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잖아요. 근데 햇빛을 쬐주면은 그것이 드러나면서 곰팡이가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환각이나 환상, 이런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 마음 찾기를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자발적인 노력이 나올 수 없어요.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에이 몰라도 그만이지 뭐가 아니라 알고 싶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의문을 품어보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마음 찾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찾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마음이 어떻니 하고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고 이렇다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찾고자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도 잘 안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그냥 분발하는 분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관찰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찾았는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고요. 그래서 분명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걸 해갈 수 있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런 그 끈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못 찾아 하면서 한번 해볼 거야, 해내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분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분발하는. 근데 이렇게 해가더라도 정말 이건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알 수 있겠어? 이런 의심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과는 좀 반대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마음을 찾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야? 이런 회의 같은 게 들 때 이거 참 넘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막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늘 있는 마음인데 왜 또 내 마음인데 이걸 내가 왜 못 찾겠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의심, 분심, 확신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마음 찾기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음 찾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음 찾기를 쭉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숨쉬기, 다음에 모으기, 그 다음에 알아차리기, 그리고 깨어있기, 꿰뚫어보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주에 걸쳐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첫 번째 1교시에 1주차 1교시에 이 숨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숨쉬기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숨을 세는 방식으로 숨쉬기에 집중할 거고요. 이 모으기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두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려지거든요.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바라보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제 깨어있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깨어서 살피는 걸 계속 유지하면서 알아차림이 깊어지다 보면 저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속마음까지, 그 밑바닥까지 훤히 볼 수 있게 되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딱 이걸 통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마음을 찾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숨쉬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이렇게 뭐 앉으신 자세에서 저처럼 이렇게 똑바로 허리를 펴고 그리고 몸을 딱 고추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자, 한 서너 번 쉬어보시고요. 자, 어떻게 쉬고 계신가요? 숨이 순조롭게 고르게 가고 있습니까? 숨이 툭툭 끊어집니까? 아니면 숨이 차고 얕고 그렇습니까? 어떻죠? 자, 이번에는 일부러 숨을 들어 마셔서 이거를 쭉 한번 숨을 한번 내려 보내 보십시오. 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 하고 상상하면서 쭉 한번 내려 보십시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그때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이렇게 느껴보시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할까요? 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 숨 쉬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목숨이라고 그러죠. 꽤 오래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숨이 이렇게 차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 숨 쉬는 게. 근데 숨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가슴으로 올라오고 막 이러더니 막 거칠어져요. 헉헉거리면서 막 거칠어지고 올라오다가 이 목에서 탁 멎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더니 탁 못 내뱉고 그냥 헉 하면서 그렇게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딱 죽은 시체가 되는 그 순간 뭐가 달라지냐? 숨이 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그래서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숨은 이제 어떻게 쉬는 게 좋으냐? 자연스럽게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별로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또 멈췄다가 또 내쉬면서 또 그렇게 숫자를 세고 뭐 이렇게 세어가기도 하고 또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다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마셨다 멈췄다 내쉬면서 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숨을 이렇게 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든지 걸어 다니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의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의식하는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다스려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쭉 되는 이 내 마음 찾기 강좌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여기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게 뭔 소리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숨쉬기 이거는 늘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요 얘 마음인데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기 숨을 이렇게 살피고 있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숨쉬기의 그 요령을 이제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거, 몸을 좀 편안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부터 해서 뭐 이제 풀어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또는 뭐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편해질 때까지 심호흡을 여러 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해질 때까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딱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그냥 숨을 일부러 깊게 쉬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을 느끼면서 숨이 지금 들어온다, 멈췄다, 나간다 하는 것을 실황중계 하듯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숨을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하나까지 하나 숨 한번 쉬고 또 둘, 그래서 열, 다음에 아홉, 여덟, 다시 하나까지 내려오면 다시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끝없이 계속 가겠죠. 이거는 이제 마음을 계속 숨에 잡아두기 위한 그런 방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딴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또 가 있으면은 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숨을 계속 의식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숫자를 세지 않고요. 다른 방편을 쓰지 않고 그냥 관찰해도 됩니다. 핵심이 그거니까요. 이 숨쉬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숨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내뱉지 못하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꺼질 때 숨이 잘 나면 목에서 먹으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숨쉬기의 중요성을 잊고 있지만 우리가 공기가 탁한 곳이라든가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할 때 공기의 중요성 같은 걸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 되면 숨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 씌워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해도 아마 죽죠, 사람이. 숨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숨쉬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멎으면 죽는다 하는 걸 명심해가지고 숨에 의식을 기울이는 거, 이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억지로 뭐 깊게 쉬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단전호흡한다 뭐 이런 거 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억지로 막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게 본질이지 숨을 어떻게 뭐 길게 쉬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력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깊이 쉬는 게 좋다고 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시간을 길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상기가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몸이 이게 내려가지고 탈장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무리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원래 스스로 가장 적절하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동 조절 기능을, 자기의 자동 조절 기능을 믿으십시오. 면역 체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무리를 하게 되면 너무 쉬거나 또는 너무 가혹하게 부리거나 하게 되면 이제 조화나 균형이 깨지면서 이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숨쉬기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할 때는 일부러 숨 깊고 느리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무리가 되게끔 억지로 숨을 쉬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 이걸 상기라고 해요. 뇌 기능에 지장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버리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숨을 관찰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숨을 관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저절로 숨이 고르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이런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그대로 느끼면서 관찰하고 있으면 이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저절로 숨이 고르고 편안하게 쉬어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 기능이 향상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자신의 기능을 가장 알맞게 유지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쉬면은 이런 경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과 성장하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자연스러운 경향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비만이 없어요. 근데 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비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자연은 전체적으로 해서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고 있고 순간적으로 잃더라도 다시 그것이 이제 회복되고 탄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것으로 해서 깨지게 되면은 이제 비만에 빠지거나 영양실조로 죽거나 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동 조절 기능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할 수 있고요. 이 숨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 찾기 전 과정에서 어떤 단계냐? 준비 운동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숨쉬기로 마음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숨을 느끼는 것 가지고서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꺼지고 이렇게 하면서 벽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토목공사가 필요해요. 밑에 단단하게 하는 이 기초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찾기를 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덜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이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이걸 잘해야 원만하죠. 준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능력 발휘도 안 되고 부상 위험도 커요. 그래서 마음 찾기에서 이 숨쉬기는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태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잘해서 이 몸과 마음을 잘 열어놓으면 이 다음 단계 공부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가벼운 운동으로 한번 몸을 풀고 가만히 숨을 한번 쉬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럴 때 숨을 쉬는 과정에서 숨이 막히거나 하는 부분이 느껴지나요? 그래서 뭉쳐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몸을 풀어보면서 뭉쳐있거나 아픈 부분이 느껴지면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고요. 조금 얼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감각을 이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이걸 느끼면서 묵직한 느낌 또는 풀리는 느낌. 그래서 통증이 생길 때 겁먹고 해가지고 그만두거나 이러지 말고요. 또 통증을 무시하고 그냥 가거나 하면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통증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집중해서 감각을 느끼면서 하다 보면 이걸 언제 멈출지, 나 언제 계속 더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느껴졌으면 그 다음에 숨을 한번 편안하게 해보세요.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근데 심호흡을 하는데 만약에 심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심호흡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일단 내 건강이,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무리해서 숨을 깊이 쉬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초조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하나 뭐 이렇게 세워가면서 숨쉬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자꾸 방해가 되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원래대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지 않아도 숨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안 세도 되는 겁니다. 자, 1교시에 공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마음 찾기를 해야 되냐? 마음을 알아야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찾기의 흐름은 숨쉬기에서 모으기, 알아차리고 깨어있게 꿰뚫어보기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마음 찾기에 필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죠?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 그리고 분발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찾을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숨쉬기는 마음 찾기에 필요한 준비운동 단계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관찰하는 것이 숨쉬기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쉬기를 유지하려면 이 숨이 곧 생명이다.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하면은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리고 숨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래서 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숨이 고르게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 자, 이건 명심하시고요. 2교시에는 이어서 모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